소련 핀란드 전쟁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과 핀란드 전쟁의 이 전쟁은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이 영구히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스탈린이 인식을 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폴란드를 독일과 분할 점령을 해서 독소 국경 사이에 완충지역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폴란드 지역에서 나타난 독일의 위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막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스탈린은 더욱 광대하고 방어에 효과적인 완충지역을 갖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이에 따라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즉 발트해 3국을 상호 방위 협정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합병을 해버립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이 핀란드까지 이제 손을 뻗치게 된 것이죠. 소련은 핀란드에 대해서 상호 원조를 골자로 하는 조약을 제안하는 한편 항구라는 항구에 30년간 조차와 핀란드만에 있는 4개의 이 섬을 한량하라는 것, 그리고 북해 연안의 리바키 반도와 또 레닌그라드 북쪽의 칼렐리아 지역 등의 한량을 요구를 했습니다. 핀란드는 처음에는 협상에 의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소련의 요구가 지나치게 완강하자 이를 거부하고 말았죠. 마침내 1939년 11월 30일 소련 항공기가 헬싱키와 비프리를 선전포고 없이 폭격을 함으로써 소련과 핀란드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핀란드는 소련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을 때부터 이미 소련과의 전쟁이 불가피함을 깨달았고요. 이 동원과 방어 준비에 전력을 기울여 왔었죠. 자, 전쟁의 배경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요. 자, 핀란드군의 방어 준비 상태를 보면 핀란드가 동원한 총 병력은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 10만 명의 여성 보조대원이 행정 업무를 도맡아서 전방 전투력의 상대적 증가를 가져오게 하였고요. 그러나 핀란드군은 중포를 비롯한 현대식 장비가 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장비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구식군대였었죠. 다만 핀란드 군인들은 자국 영토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요건, 다시 말해서 울창한 어떤 산림과 수없이 산지한 호수들, 늪지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어성을 구축하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카렐리아 지역에 구축했던 이 만넬하임선입니다. 핀란드군 총사령관 만넬하임 장군은 6개 사단을 만넬하임선에 2개 사단은 라도가 호수 북편에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예비로 보유를 했습니다. 북해 근방의 국경지역은 수개 대대 규모의 극히 작은 병력이 배치가 되었을 뿐 사실상 이 핀란드군의 전 주력은 핀란드의 심장부 헬싱키와 교통의 요지인 이 비프리에 이르는 최단 접근로인 카렐리아 지역에 집중되었던 셈이죠. 자, 소련군의 작전 개념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소련군은 티모센코 장군 휘하의 총 병력이 100만에 달하는 4개군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큰
개념상에서 이 소련군은 어떤 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라도가 호반 북쪽 국경지대에 조공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 헬싱키에 이르는 통로인 카렐리아 지역에 주공을 투입을 해서 핀란드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북쪽 국경지대에는 제14군과 제9군, 제8군의 17개 사단을 투입을 하고요. 이 북쪽 국경지대에 투입하는 이 병력들은 이제 조공의 임무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즉 수도 헬싱키에 이르는 통로인 이 카렐리아 지역에 투입된 주공부대가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공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국경 북쪽지대에 투입된 17개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공에 투입된 부대는 제7군의 9개 보병사단과 3개의 탱크여단, 그리고 제13군의 4개의 보병사단과 2개의 탱크여단이 일거에 핀란드를 점령한다는 그런 어떤 작전 개념을 가지고 핀란드를 집어삼키고자 했죠. 자, 그러면 이 작전 경과를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자, 소련군은 이 티모센코 장군 휘하에 총 100만에 달하는 4개군을 투입을 했죠. 그리고 1000대의 탱크와 800대의 항공기가 이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소련군은 압도적인 병력의 우세로서 전 국경선에 걸쳐 일시에 공격한다면 쉽게 승리할 것으로 믿고 별다른 기동 계획 없이 일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로 예상을 뒤엎고 말았죠. 소련군은 이 도처에서 혹심한 피해를 입고 패퇴를 했던 것입니다. 동부 중앙 지역의 수오무살미에서는 1개 사단 미만의 핀란드 군이 1대 3이라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소련군 2개 사단 제113 및 제44사단이죠. 2개 사단을 격파를 했고요. 또 라도가 호수 북편의 톨바이아르비에서도 소련군 1개 사단이 포위되어서 항복을 했고요. 만넬하임선에서의 전투는 더욱 격심했습니다. 이 지역의 이 핀란드군은 계속적으로 파상 공격을 가해오는 소련군을 너무나 많이 사살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구토를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당시 핀란드군은요, 조각내기 전술, 모티 전술이라는 이 모티 택틱스, 조각내기 전술을 개발을 했어요. 이를 적용해서 앞에서 말한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줄 수가 있었는데, 이 모티 전술이란 어떤 전술이냐 하면요, 이 조각내기 전술은 한마디로 이 모티라는 말은 이 핀란드의 살림이 많은 지형에 알맞도록 고안된 아주 작고도 매우 치밀한 포위망을 모티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소련군 1개의 사단을 약 10개의 모티에 의해서 조각을 낸 뒤에 각계 격파하는 것이 이 전술의 요점이죠. 그래서 핀란드군은 이 모티 전술로 초기 전투에서 아무런 어떤 공격 준비도 없이, 세부적인 공격 준비도 없이 적을 얕잡아보고 덤벼들었던 이 소련군을 격퇴를 하게 됩니다. 이 소련군은 1940년 1월이 되자 더 이상의 공격을 중지를 했고요. 전투는 일시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동안 소련군은 전 국경 지역에서 걸쳐 공세를 전개했던 종전의 계획을 수정을 하고 이 카렐리아 지역에 압도적인 대병력을 집중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소련군은 비로소 건전한 판단에 도달한 것이죠. 2월 1일 드디어 소련군은 제2차 공세를 개시해서 2월 13일에는 만넬하임선의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핀란드군의 패배는 시간 문제였죠. 자, 지금 제2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작전 경과에 보면 제2단계 있죠. 2단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핀란드 정부는 3월 6일에 대표를 모스크바에 파견해서 조건부 항복의 뜻을 전하고 3월 12일 기에서 전투는 종식이 되죠.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 러시아군의 공세는 이 핀란드군의 조각내기 전술, 즉 모티 전술에 말려서 실패를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소련이 이를 처음으로 이제 이성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재편성하고 부대 정원을 해서 2월에 이제 대공세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소련군이 대규모 공세로 카렐리아 지역에 이제 병력을 집중 운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핀란드군의 전연이 붕괴가 되고요. 특히 3월 10일 이 만넬하임선 방어선이 돌파가 되어서 핀란드군은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3월 13일 날 핀란드군은 이제 소련군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핀란드군은 용감하게 싸웠고요. 아직도 전선을 지탱을 하고 있었지만 약 25,000명의 전사 및 실종자와 또 43,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더 이상 전투를 계속할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련군의 피해는 이보다 더욱 참혹해서 전사자 48,800명, 부상자 15만 9천명 등 거의 22여만 명의 손실을 입었죠. 그러나 소련은 이러한 피해 대가로 애당초 핀란드에 강요했던 대부분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을 하였죠. 자, 이 소련과 핀란드 전투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돌이켜 볼 때 소련과 핀란드 전쟁은 비록 약소하지만 과감하고 철통 같은 의지를 가진 이 핀란드가 압도적으로 오시안 소련군에 대응해서 단기간이나마 성공적인 전투를 수행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핀란드는 일찍부터 전쟁의 불가피성을 깨닫고 그들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했었죠. 그리고 국토가 지니고 있는 지형과 기후에 적합한 방어 계획을 수립해서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싸웠던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초기 전투에서 소련군이 저지른 과오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련군은 작전 지역의 기후나 지형 분석에 소홀히 해서 동계작전에 대비한 충분한 장비와 그리고 피복, 훈련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적을 너무 가볍게 여긴 나머지 세밀한 작전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었죠. 더구나 1937년에 군부 대숙청으로 말미암아서 큰 혼란이 생기고요. 지휘부의 역량이 이로 인해서 미흡해졌고요. 역시 같은 해에 제정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정치장교가 군사 지휘관과 대등 내지 우월한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서 초래된 이 이원적인 지휘체제는 소련군의 통수 조직을 더욱 혼란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핀란드 전역에서 저지른 이 소련의 과오와 실패는 훗날 독소 전쟁 시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이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한 반면에
히틀러와 다수의 독일군 장성들은 이 소련군의 지휘력과 무기체계, 전술 등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죠. 자, 이제 히틀러는 이 생활권 철학을 내세워서 전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유럽을 석권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체코를 또 집어삼키고 이어서 폴란드를 또 전격전으로 점령을 하고 이어서 이 소련의 소위 말해서 북유럽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소련이 결국은 이 독일의 어떤 막강한 어떤 세력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독일과 소련 사이의 독소 불가침 조약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스탈린의 판단에 따라서 독일과의 어떤 왕충 지역을 더욱더 확대하고 넓히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핀란드를 결국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과 핀란드의 전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이 소련군은 핀란드군을 너무나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세밀한 어떤 작전 계획 준비 없이 핀란드를 공격해서 핀란드군에게 격퇴를 당하게 되죠. 그러자 정신을 바짝 차린 소련군이 다시 부대를 재편하고 병력을 증강해서 결국은 이 핀란드군을 격퇴하고 결국은 핀란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지나서 동유럽과 북유럽을 지나서 결국은 서유럽 쪽으로 확산될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제 바야흐로 유럽은 전하의 화마 속에서 우리 인류가 너무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북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역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어서 프랑스와 영국에서 발생하는 서유럽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